2003년 11월 17일 오전 8시 경기도 수원 권선동입니다. 한 남자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성훈, 46세. 전날 밤까지 집 안에 있었던 그는 새벽 사이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증발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지갑과 신분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의 옷도 그대로였고 신발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마치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것처럼 집 안의 모든 것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남편만 없었습니다. 아내 김미정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지쳐 잠들었다가 오후 2시에 일어났을 때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또 경마장에 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상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생활비를 싹 긁어가는데 그날은 통장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박성훈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5시 23분 김미정이 콜센터 동료에게 걸었던 단 15초의 통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미정, 43세, 수원 권선동의 오래된 빌라 3층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 7시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널고 저녁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이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일터는 수원역 근처 대형 통신사의 외주 콜센터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좁은 칸막이 부스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받는 일이었죠. 네, 고객님. 요금 관련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멘트를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시급 3,500원에 하루 8시간씩 26일을 꼬박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2001년 외환위기 이후 그녀에게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였죠. 남편 박성훈은 한때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넉넉하진 않아도 살만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권선동 빌라를 전세로 얻었고 주말에는 가끔 외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자 외상값은 받지 못했고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99년 인쇄소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남은 것은 3천만 원의 빚뿐이었지요. 처음엔 성훈도 재취업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40대 중반의 고졸 학력에 실패한 자영업자라는 꼬리표는 어디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집 안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소주를 마시거나 잠을 자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지요. 그러다 2000년 어느 날부터 경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해서 한번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매일이 되었고 과천 경마장과 장외 매장을 오가며 나중엔 불법 인터넷 도박까지 손을 댔습니다. 미정이 콜센터에서 받아오는 월급 120만 원. 성훈은 그중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딸 것 같아. 조금만 믿어봐.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빈손뿐이었지요. 취기가 잔뜩 올라온 채 새벽에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모양이지. 한 판만 터지면 다 만회할 수 있어.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2003년 가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성훈은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월 5푼 이자. 5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25만 원이 이자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지요. 그는 큰 판 한 번만 터트리면 다 끝난다며 돈을 더 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였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폭발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성훈 그 자식 어딨습니까? 3천만 원 갚으라 해. 집 전화로
미정의 휴대폰으로 심지어 콜센터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무 중이던 미정은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사생활 문제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마세요. 다음엔 해고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의 동료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박마리, 47세. 그녀는 과거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지만 병원 폐업과 함께 하루아침에 실직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조무사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죠. 결국 콜센터로 들어왔습니다. 마리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사건이 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마리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딸은 소년원에 보내졌습니다. 6개월 뒤 돌아오긴 했지만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지냈고 악몽을 꾸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고 병원비로만 한 달에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마리는 낮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버티는 삶이었지요.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감정이 사라진 사람처럼 무표정해졌습니다. 이정숙, 51세. 콜센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치매가 심해진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맡기고 싶었지만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비용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낮에는 간병을 하고 밤에는 콜센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좀 쉬세요. 동료들이 걱정해도 정숙은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쉬면 죽어. 이래야 살아. 윤혜진, 45세. 4명 중 가장 밝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2년 친구의 권유로 건강식품 다단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몇 달만 하면 월 500은 벌어. 그 말에 속아 제품을 사고 또 샀습니다. 첫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결국 카드론까지 받아 1,000만 원을 썼습니다. 2003년 가을 그녀의 빚은 2,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이었지요. 카드는 정지됐고 전화는 온종일 채권 추심 전화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불안해졌고 손톱을 물어뜯고 밤마다 빚쟁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돈 빨리 벌 방법 없을까? 진짜 뭐라도. 이 4명의 여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수원역 근처 7층 건물 3층의 콜센터에서 같은 조로 일했습니다. 좁은 칸막이 70개가 빼곡히 들어선 공간에서 형광등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에어컨, 바람은 늘 싸늘했지요. 요금 문의는 한 번, 장애 신고는 2번을 눌러주세요. 끝없이 반복되는 자동 안내 멘트 속에서 그녀들은 악성 민원과 욕설을 견디며 하루 200통의 전화를 받아냈습니다. 휴게 시간에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또 돈 가져갔어. 시어머니 기저귀 값이 너무 많이 들어. 빚쟁이들 전화 때문에 미치겠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짓눌려 있었고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16일 일요일 밤 4명은 평소처럼 콜센터에 출근했습니다. 밤 10시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역시 늘 그렇듯 평범한 밤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다음 날 새벽 5시 23분 김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진동 하나가 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월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콜센터 야간 근무가 끝나기 1시간 전이었지요.
김미정은 칸막이 부스에 앉아 마지막 통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내일 기사님 방문 예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시계를 본 순간 5시 3분이었습니다. 딱 1시간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자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또 다시 깊은 잠에 빠질 예정이었죠.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나간다. 돈 마련해놔.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7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요. 미정은 잠시 답장을 하려다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주간 근무조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마리, 이정숙, 윤혜진도 함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1월 중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도시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 정숙이 말했습니다. 응, 언니도. 마리와 혜진은 각자의 버스 정류장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정은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권선동의 낡은 빌라. 1990년대 초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미정은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소주병 2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나갔나? 새벽 6시 20분. 이 시간에 경마장은 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마 친구 집이나 화투방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집은 조용했고 욕설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방을 확인하니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갔고 딸이 작은 쪽지를 남겨두었지요. 엄마, 밥 먹고 갔어요. 아빠 안 들어왔어요. 쪽지를 구겨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주 이틀씩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돌아왔지요. 미정은 라면을 끓여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녁 9시.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을 때도 남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았지만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콜센터 야간 근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 정숙, 혜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어제 잘 들어갔어? 혜진이 묻자 미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응, 그냥.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 욕설, 반복되는 질문들. 새벽 3시가 되자 미정은 잠시 쉬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 돈 가져갔어? 응. 이번엔 아예 집에 안 들어왔어. 잘 됐네. 없는 게 편하잖아. 마리는 무심하게 말했지요. 그러나 미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만 들이마실 뿐이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그대로였습니다. 미정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이 봤어요? 아니, 난 못 봤는데. 혹시 어디 간지 아세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누구도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훈 어딨어? 저도 모릅니다. 집에 안 들어왔어요. 뭐, 도망갔어? 그럼 당신이 갚아야지.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3천만 원 어떻게든 마련해. 전화를 끊고 난 뒤, 미정은 휴대폰을 쥐고 떨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도망친 걸까?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걸까? 11월 21일 금요일, 미정은 과천 경마장을 찾았습니다. 박성훈 씨 아세요? 키 175 정도, 머리 벗겨지고. 아, 그 사람? 요즘 안 보이던데.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글쎄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모두들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자취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납치? 사고? 극단적인 선택? 아니면 정말로 잠적한 것일까요? 그날 밤 콜센터 옥상에서 마리가 말했습니다. 신고해. 경찰서 가봐. 신고하면 찾아줄까? 모르지. 근데 해봐야지. 11월 23일 일요일. 퇴근 후 미정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자 성함? 박성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11월 16일 밤이요. 빚 있어요? 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출 가능성이 큽니다. 성인은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찾아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본인이 숨은 겁니다. 미정은 허탈한 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집은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열흘째였습니다. 경찰서는 갔어? 응. 근데 안 찾아준대. 그럴 줄 알았어. 2003년이 신용불량자 300만 명이야. 누가 일일이 찾아줘. 그날 밤 새벽 5시 23분.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훈 그 자식, 도망간 거 맞지? 당신이 책임져. 전화를 끊고 미정은 칸막이 안에서 조용히 떨었습니다. 마리가 벽 너머로 물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응. 거짓말. 말해봐.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마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새벽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4명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미정은 몰랐습니다. 단 사흘 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03년 11월 25일 화요일, 박성훈 실종 9일째였습니다. 김미정은 다시 수원 남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실종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이 깊게 내려앉은 남자였지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는요? 아내입니다.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미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밤까지는 집에 있었어요. 제가 새벽 6시에 퇴근해서 들어갔을 때는 없었고요. 싸움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다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말 없었어요. 실종자에게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3천만 원 정도요. 그제야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이런 경우는 99% 가출입니다. 빚 때문에 본인이 숨은 거예요. 성인은 본인 의지로 나간 거면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안 찾아주시는 건가요? 형사는 현실적인 어조로 답했습니다. 찾아드리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2003년 올해만 해도 수원시의 실종 신고가 300건이 넘습니다. 그중 성인 남성 가출은 솔직히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부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은 어디 숨어 계실 겁니다. 사채업자 피해서요. 돈 문제 정리되면 연락 올 거예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놓겠습니다. 혹시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신이요? 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 미정은 허무함에 잠겼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찾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미정은 콜센터 오전 근무를 쉬고 과천 경마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드나들던 장외 매장부터 하나씩 돌아다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미정은 남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사진을 잠시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요. 키 175 정도고 머리가 좀 벗겨졌고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아,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요. 그 다음 매장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무도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은 남편의 친구 김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성훈과 20년 지기였던 친구였지요. 철수는 수원역 근처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성훈이 형 진짜 못 봤어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없었어요. 한 달 전에는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10월 중순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없어서 못 빌려줬죠. 얼마나 빌려달라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급하다고 했는데 저도 장사가 안 돼서요. 혹시 어딜 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돈 얘기만 하고 끊었어요. 요즘 형님 상태가 어땠어요?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눈빛도 흐릿하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도 심했고요. 혹시 우울증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IMF 이후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사업 망하고 일도 잘 안 되고 미정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미정은 한강 하류 쪽을 돌아다녔습니다. 만약 남편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면 강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신원 미상 시신 발견된 거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최근 2주간 수원시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시신은 없습니다. 그럼 사고는요?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도 확인했는데 박성훈 씨는 없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죽지도 않았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도망간 것일까요? 11월 28일 금요일,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에 담배를 물고 있었지요. 박성훈 있어? 없습니다. 실종됐어요. 실종? 그건 개소리고. 도망간 거지? 정말 모릅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뭘 찾아줘? 어디 숨었는지 말해. 안 그러면. 그는 미정의 어깨를 밀쳤고 미정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3천만 원. 다음 주까지 마련해. 안 그러면 이 집 다 털어갈 거야. 남자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TV와 냉장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정도면 500만 원은 나오네. 나머지는 어떻게든 구해와.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미정은 더는 손을 떨림조차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콜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찾았어? 아니, 아무도 못 봤대. 경찰은 가출이라고 안 찾아준대.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나라에서 빚쟁이가 도망가면 아무도 안 찾아줘.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왔어. 얼마 빚이야? 3천만 원. 마리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혼자서는 못 갚아. 콜센터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 그럼 어떻게 해? 파산 신청해.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상담받아. 개인회생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야. 그럼 집은요? 전세금 빼고 나가야지. 어차피 지킬 수 없어. 미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라졌고 빚은 남았고 이제는 집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미정은 지역 신문사에 제보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됐는데 경찰이 안 찾아줘요. 기사 좀 써주세요. 기자는 짤막한 기사 하나를 냈습니다. 수원 40대 남성 가출 도박 빚 3천만 원. 기사의 댓글에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도박꾼 찾아서 뭐하게? 세금 낭비하지 마라. 부인도 고생 많겠네. 차라리 이혼해라. 빚쟁이들 불쌍하다. 돈은 받아야지. 아무도 박성훈의 실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빚 떼먹고 도망간 무책임한 남편일 뿐이었지요. 12월 1일 월요일, 2주가 지나자 미정은 더 이상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고 솔직히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은 조용했고 아이들도 덜 떨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계속되었지만 미정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요. 12월 5일 금요일 새벽, 콜센터 옥상에서 미정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곁에 섰습니다. 포기했어? 응, 어차피 못 찾겠어. 잘 생각했어. 없는 게 나아. 근데 언니, 나 이상한 생각 드는데. 뭔데? 남편이 정말 어디 간 걸까? 아니면, 말끝이 흐르자 마리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죽은 건 아닐까? 마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자살 많잖아. 신용불량자들. 만약 그렇다면 넌 뭐? 미정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나는 슬플까? 아니면 안도할까? 마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벽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2003년 12월 1일 월요일, 박성훈 실종 15일째였습니다. 수원 지역 신문 경기일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3면 하단, 겨우 10줄짜리 기사였습니다. 수원 권선동 40대 남성 가출 추정 도박 빚 3천만 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성훈 46이 11월 17일 새벽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것. 경마와 불법 도박으로 3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것. 경찰은 가출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문을 펼쳐본 미정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활자로 박혀있는 장면은 마치 남편이 진짜로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종이 위에 활자. 이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의 인터넷은 이미 대중화된 시대였지요. PC방이 동네마다 있었고 집집마다 전화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신문사 홈페이지에도 댓글 기능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침없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디 수원시민 123. 도박꾼 찾아서 뭐하게?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나음. 아이디 정의로운 시민. 빚 떼먹고 튄 거지. 사채업자들이 더 불쌍함. 3천 날렸네. 아이디 주부구청 988. 부인 고생 많겠다. 이혼하고 새 출발하세요. 아이디 경마왕. 경마장에선 3천 금방 날아감. 한 판에 500 걸면 6번 지면 끝. 중독자네. 아이디
수원 토박이, IMF 이후 신용불량자 300만 명.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임. 아이디, 냉정한 현실. 세금으로 이런 인간들 찾아주지 마라. 경찰 인력 낭비임. 댓글은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박성훈은 무책임한 가장, 도박꾼, 빚쟁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수원 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담당 형사 이상민은 책상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실종 신고서가 17건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1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건들이었죠. 이상민은 한 장씩 서류를 훑었습니다. 실종자 박성훈 46세, 남 사유 도박 빚, 가출 추정. 실종자 김영희 52세, 여 사유 신용불량, 가출 추정. 실종자 최준호 38세, 남 사유 사업 실패, 가출 추정. 실종자 이수진 29세, 여 사유 불명. 실종자 정태우 55세, 남 사유 도박 빚, 가출 추정. 대부분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빚, 실직, 가정 불화. 2003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IMF 후유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신용불량자만 300만 명을 넘었고 자살률은 OECD 1위였습니다. 하루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였지요. 연간 실종자 수는 3만 명. 그중 성인 남성이 40%였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에서 도망치거나 가족을 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이상민은 다시 박성훈의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폭력 전과 없음, 정신질환 없음, 범죄 기록 없음. 그저 평범한 40대 가장.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사라진 사람. 그는 서류를 맨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우선순위는 낮았습니다. 그 위에는 미성년자 실종이 있었고 그쪽이 훨씬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박성훈의 사건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에서 실종자 특집이 방영되었습니다. 해마다 3만 명 사라지는 사람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IMF 이후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실직자의 실종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대부분 가족을 피해 스스로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실, 사채업자, 사무실, 경찰서, 실종수사팀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실종자 공화국입니다. 하루 평균 82명이 실종 신고됩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인 실종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뉴스 어디에도 박성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3만 명 중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TV를 끄고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애들이 묻는데 뭐라고 해? 출장 갔다고 해. 언제까지?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안 왔으면 좋겠어. 주에? 아빠 오면 무섭잖아. 소리 지르고 엄마 때리고.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집이 조용해서 좋아.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를 포기한 듯 했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수원 권선동 빌라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3층 김씨네 남편 도박하다가 빚 지고 도망갔대. 2층 아줌마가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 나도 들었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왔다며? 그래서 부인이 밤마다 일하는 거였구나. 불쌍하긴 한데 남편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지. 애들은 진짜 불쌍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도박꾼이래. 빚쟁이 아들. 딸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봐.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사 갈 돈도
전세 보증금도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콜센터 동료들도 더 이상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만 남편 찾았어? 라고 물었을 뿐. 이제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요. 휴게 시간에 옥상에서 마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이제 혼자 사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어때? 솔직히 편해요. 그럼 됐네. 없는 게 나은 거야. 정숙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상담받았어요. 개인 회생 신청하래요. 그럼 좀 줄어들어? 네. 3천만 원이 1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대요. 5년 동안 갚으면 된대요. 혜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1천인에 나는 2천인데 도저히 못 갚겠어. 마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해.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지역 신문에 후속 기사가 하나 더 실렸습니다. 실종 20일째 박성훈 씨, 여전히 오리무중. 하지만 이번에는 댓글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관심을 잃었습니다. 박성훈의 실종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실종자 중 하나일 뿐이었지요. 미정은 기사를 읽고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널고 저녁 9시에 다시 콜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밤 10시 헤드셋을 끼고 부스에 앉았습니다. 네, 고객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03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공단 지역의 산업폐기물 집화장에서 환경미화원 박철호 54는 평소처럼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의 추운 날씨였지만 아직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산업 폐기물은 매일 쌓여만 갔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철판 자투리, 폐유와 화학약품 용기들. 박철호는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었기에 웬만한 냄새와 더러움은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쓰레기 더미 한쪽에 검은 비닐봉투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대형 산업용 비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퍼지는 락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박철호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비닐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중 포장이었지요. 이상한데 그는 안쪽 봉투까지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핏자국이 묻은 남성용 속옷이 들어 있었고 일회용 면도기와 칫솔, 그리고 낡은 지갑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박성훈 1957년생. 그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수원 남부경찰서 형사 이상민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닐봉투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성훈 이 이름 어디서 봤는데? 형사는 차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실종 신고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있다. 11월 25일 접수. 박성훈 46세. 가출 추정. 이상민은 바로 김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미정은 콜센터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잠들어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수원 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이상민 형사입니다. 남편분 실종 신고하셨죠? 미정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일단 나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물건이요? 뭔데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권선구 공단 폐기물 집화장에 있습니다.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미정은 경찰 차량 앞에 섰습니다. 이상민은 증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미정은 비닐 너머로 주민등록증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에요. 다른 물건들도 남편 것입니까? 형사는 속옷과 면도기, 칫솔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도기는 남편이 쓰던 것 같아요. 칫솔도요. 속옷은요? 미정은 핏자국이 묻은 속옷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긴 한데. 이상민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이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은 주로 과천 경마장 쪽에만 갔어요. 그럼 이곳에 올 이유가 없겠네요? 네, 없을 거예요. 이상민은 조용히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과 다툼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폭력은 남편이 술 먹으면 좀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손댄 적은 없어요. 실종 당일엔 어디 계셨습니까? 콜센터에서 일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근무 기록 있고 동료들도 봤어요. 이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물건들은 곧 국과수로 보내겠습니다. 혈흔과 지문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정은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상민은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악이요? 혈흔이 있다는 건 단순 가출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속옷에 묻은 혈흔은 박성훈의 것이 맞았습니다. DNA 일치율 99.9%, 지문 역시 박성훈 것이었지요. 또한 비닐봉투에서는 미세한 섬유 조각이 검출되었습니다. 면 소재, 침대 시트에서 흔히 나올 법한 종류였습니다. 이상민은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건 가출이 아니다, 사건이다. 그는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박성훈 실종 사건, 타살 가능성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오후 3시, 이상민은 김미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집 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감식반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거실, 욕실, 주방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루미놀 시약으로 혈흔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욕실도, 배수구도, 침대 틈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이었습니다. 이 시트 언제 갈았습니까? 지난주요. 빨래하면서요. 이전 시트는요? 버렸어요. 너무 낡아서요. 어디 버렸습니까? 아파트 쓰레기장에요. 이미 수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량도 없었고 남편의 차는 2년 전에 빈 문제로 팔렸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깔끔하다. 12월 11일 목요일, 이상민은 콜센터를 방문해 김미정의 동료들 박마리, 이정숙, 윤혜진을 각각 조사했습니다. 11월 16일 밤 김미정 씨와 함께 근무했습니까? 네, 같은 조예요. 특이한 건 없었습니까? 평소랑 같았어요. 형사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1월 17일 새벽 5시 23분 김미정 박마리 15초. 11월 17일 새벽 6시 10분 김미정 이정숙 32초. 11월 17일 새벽 6시 15분 김미정 윤혜진 28초. 이상민은 박마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새벽 5시 23분. 왜 전화 받았습니까? 마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퇴근하고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퇴근 40분 전에 할 얘기입니까? 네. 15초면 끝나는 내용인가요? 마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민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박마리 씨, 정확히 말하세요. 거짓말하면 방조죄입니다.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정이가 힘들다고 했어요. 남편 때문에. 그게 다입니까? 네. 하지만 형사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권선구 일대 CCTV를 확인했지만 2003년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집 근처도 폐기물 집화장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조사해도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납치를 해요? 죽으면 돈 못 받잖아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요. 수사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수사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물건은 나왔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으며 CCTV도 없었습니다. 김미정은 근무 기록이 명확했고 동료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라진 시간에 회사에 있었지요. 이상민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수사 중단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지시는 달랐습니다. 좀 더 파봐. 뭔가 있을 거다. 12월 14일 일요일 저녁, 이상민은 미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동료들에게 전화한 이유는요? 그냥 퇴근 후에 뭐 할지 물어본 거예요. 새벽 5시 23분에? 네. 이상민은 미정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이상민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정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은 경찰서를 나와 콜센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밤 10시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 정숙, 혜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2003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윤혜진 45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형사 이상민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윤혜진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무서워서요. 경찰서가 처음이라. 이상민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11월 17일 새벽, 김미정 씨에게서 전화 받으셨죠?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퇴근 후에 뭐 하냐고. 6시 15분. 퇴근 직후인데 왜 퇴근 후 계획을 묻습니까?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 빚 2,500만 원 맞죠? 신용불량자이고 추심 전화 하루 수십 통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돈이 필요했죠? 혜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박마리 씨가 당신에게 돈을 주기로 했죠? 500만 원. 김미정을 도와주면.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새벽 6시 15분에 집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까? 공단 쪽 CCTV에 당신이 찍혀 있습니다. 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사실 그날 마리의 전화를 받고 공단 쪽으로 갔었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마리 언니 차 얻어 타고 집에 가려고요. 그런데 왜 집과 반대 방향입니까? 마리 언니가 먼저 들릴 때가 있다고 해서요. 어디였습니까? 몰라요. 저는 차에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30분 정도요. 그 30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냥 담배 피우고 기다렸어요. 이상민은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들 대체 뭘 한 겁니까? 혜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언니들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오후 2시 이상민은 윤혜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유치장에 임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마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마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박마리 씨, 윤혜진 씨가 자백했습니다. 마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자백했는데요? 11월 17일 새벽, 당신이 혜진 씨를 차에 태우고 공단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인데요. 30분 동안 뭘 했습니까? 볼일 봤어요. 무슨 볼일이요? 개인적인 거요. 이상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 차량 2001년식 소나타 11월 17일 새벽 권선구 공단 CCTV에 찍혔습니다. 마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혈흔입니다. DNA 결과 박성훈 씨와 일치합니다. 그제야 마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마리 씨, 당신 과거 간호조무사였죠. 해부학적 지식도 있지요?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변호사 부를게요. 오후 5시. 이번엔 이정숙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미정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상민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정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1월 17일 새벽 6시쯤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미정이가 전화했어요. 울면서 큰일 났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리 언니가 전화했어요. 미정이네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미정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남편은요? 욕실에 욕조에 있었어요. 이상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미정이가 그랬대요. 정숙은 흐느끼듯 계속 말했습니다. 마리 언니가 우리를 욕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야. 이상민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방에서 수술 도구 같은 걸 꺼냈어요. 메스, 가위, 톱, 그리고 시체를 조각냈어요. 조사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작게? 비닐봉투에 들어갈 정도로요. 누가 했습니까? 마리 언니가 주로 했고 저는 봉투 준비하고 혜진이는 청소하고. 김미정은요? 거실에 있었어요. 못 보게 했어요. 이미 정신이 무너져 있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요. 5시간 정도요. 그리고 마리 언니 차에 싣고 여러 군데 버렸어요. 수원, 안산, 용인 정확히는 몰라요. 언니가 운전했고 우리는 따라갔어요. 신분증과 물건은요? 그것도 버렸어요. 공단 집화장에. 왜 도와줬습니까? 정숙은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미정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7년 동안 남편한테 맞고 돈 빼앗기고 우리는 가족 같았어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살인을 도왔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엄마 없으면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수사팀은 김미정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콜센터에서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입니다. 미정은 조용히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이상민이 물었습니다. 11월 17일 새벽,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정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또 돈을 가져가려 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막았어요. 통장을 숨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냈어요. 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밥솥 코드로 목을 졸랐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엔요? 패닉이 왔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마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중1 딸, 초사 아들 애들 밥은 누가 먹여요? 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7년 동안 생활비를 다 가져갔어요. 애들이 급식비도 못 냈어요. 통장에 27만 원 남았는데 그것마저 뺏어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살인은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살고 싶었어요. 12월 16일 오후 3시 4명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김미정 살인 및 시체유기, 박마리 시체유기 및 증거인멸, 이정숙 시체유기 방조, 윤혜진 시체유기 방조.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수원 콜센터 주부 4인조 살인 사건 충격입니다.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평범한 주부들이 어떻게 7년 동안 폭력과 착취를 당했다면 남편이 너무 잔인했네.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다. 괴물이었는가, 희생자였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4명은 각자의 유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2004년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고 시민 방청객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콜센터 주부 4인조 살인 사건. 전국적 관심이 쏟아진 사건답게 법정은 숨막힐 만큼 뜨거웠습니다. TV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일면으로 다뤘고 인터넷 포털 메인은 관련 기사로 뒤덮여 있었지요.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들 입장하세요. 철컹, 수갑을 찬 4명의 여자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미정, 박마리, 이정숙, 윤혜진. 3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한 그들의 얼굴은 잔뜩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평범해 보이는데 40대 주부들이 저런 일을?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미정은 2003년 11월 17일 새벽 남편 박성훈을 전기밥솥 코드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박마리, 이정숙, 윤혜진과 공모하여 시신을 절단하고 경기도 일원에 유기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사진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비닐봉투, 혈흔 묻은 속옷, 수술 도구. 방청객들은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는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입니다. 피고인들은 증거를 완벽히 인멸하려 했고 이후 석 달 동안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김미정에게 무기징역을, 박마리에게 징역 15년을, 이정숙과 윤혜진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미정은 7년 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박성훈은 도박 중독자로 생활비 대부분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을 가져가려 했고 이를 막는 피고인을 폭행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료 기록들을 제시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치료 기록입니다. 타박상, 늑골 골절, 안면 열상. 모두 남편의 폭력에 의해 발생한 상해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4명 모두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했고 생계를 위해 야간 노동을 반복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IMF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신용불량자 300만 명 시대, 가정폭력이 방치되는 현실, 최저임금, 야간 노동에 의존하는 여성들. 이 모든 조건이 이 사건을 만든 밑바탕입니다. 방청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지자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3월 16일 김미정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남편을 죽인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애들 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7년 동안 생활비를 다 가져가서 애들이 급식비도 못 냈습니다. 학용품도 못 사줬고 겨울 점퍼도 3년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콜센터에서 한 달 120만 원 벌면 남편이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도박장에서 다 잃고 술 먹고 들어와 또 때리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까봐. 미정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도 통장에 27만 원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괴물이 됐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마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은 즉시 술렁였습니다. 미정이는 7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봤습니다. 멍든 얼굴로 출근하는 모습, 전화 받으며 우는 모습, 빚쟁이 전화 받고 떨던 모습. 저는 단지 친구를 도왔을 뿐입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간병, 반신불수 남편. 저도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는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았으니까요. 윤혜진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성훈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사업 망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술 많이 마시고 도박하고. 가정폭력은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술만 먹으면 난폭해졌죠. 한 번은 제 앞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채업자도 증언했습니다. 폭력은 안 썼습니다. 우린 합법적으로 추심했습니다. 콜센터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결근도 없었고 악성 민원도 잘 처리했습니다. 다만 가끔 사생활 관련 전화 때문에 곤란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가 주의 주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극단으로 몰린 비극입니다. 2003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율은 10%도 안 됩니다. 신고해도 부부싸움이라며 돌려보내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4월 12일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피고인들의 사정은 동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하며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적 제재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한다고 해서 비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회구조 문제를 외면한 채
가장 약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마리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이정숙과 윤혜진에게는 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경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4명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법정 밖에서는 이미 시위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가정폭력은 범죄다. 김미정은 피해자다.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법치주의를 지켜라. 대한민국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선고 결과를 헤드라인으로 전했습니다. 콜센터 주부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인터넷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동정과 비난, 서로 다른 목소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풀지 못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가해자였을까요? 혹은 피해자였을까요? 2024년 현재입니다. 김미정은 2019년에 출소했습니다. 징역 15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14년 만에 가석방된 것이죠. 지금 그녀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허름한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연락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딸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살고 있고 아들은 지방 대학을 졸업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끝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박마리는 2014년 출소한 뒤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숙은 2011년 출소했지만 2018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돌봐왔던 시어머니보다 먼저 눈을 감은 비극이었지요. 윤혜진 역시 2011년 출소한 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03년 수원의 한 콜센터에서 시작된 그 비극, 4명의 평범한 여성들이 공범이 되었던 그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가난은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는가? 절망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그녀들은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버티다 부서진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요? 2024년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좁은 칸막이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야간 노동, 감정 노동,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맞이하는 폭력, 빚, 절망. 20년이 지났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날 새벽 콜센터의 형광등 아래에서 울리고 있던 비명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는 힘이 됩니다.